전라북도 정읍시 외과. 짙은 안개가 흘러내리던 11월 초 새벽. 정읍시립 화장터는 도시의 소음에서 한참 떨어진 산기슭 공원묘원 안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고요한 화장터 불빛만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1호 화장로가 처음으로 가동을 준비하던 시각은 오전 6시 37분. 장내 지도사 박기현은 관이 삽입되는 자동 레일을 살피며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기현은 15년차 장내 지도사였지만 이른 아침의 첫 화장은 언제나 불편했어요.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 항상 작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깊은 한숨, 그리고 커피 한 모금.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어요. 죽음을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일에 대한 그의 예의였습니다. 오늘 첫 일정은 정미선 씨. 유족은 없고 동거인은 여성 사진작가라 했지. 그는 작업일지를 훑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미선. 59살. 원인 불명의 급사. 화장을 신청한 사람은 동거인이라는 한서후. 박기현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홀로 살다 떠나는 노인분들, 그리고 마지막을 지키는 한두 명의 지인들. 그는 서류를 덮고 화장로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금속 버튼이 손가락 아래서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기계가 서서히 가열되기 시작하고 예열 경고음이 짧게 울린 순간. 쿵! 안에서 무언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기현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어요. 그는 관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 굴러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살려줘요. 비명은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관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 박기현은 컵을 떨어뜨렸고 뜨거운 커피가 그의 발등을 덮쳤지만 그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반사적으로 후진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쿵쾅거리는 소리. 내부 감지 마이크에 잡힌 울음 섞인 비명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신음소리가 박기현의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장내 지도사 박기현은 본능적으로 작업을 멈췄습니다. 이거 녹음 아니야. 안에 사람 있어. 중지. 화장 중지. 그의 비명은 고요한 화장터 안을 메웠어요. 직원 3명이 뛰쳐나왔고 그들은 열기가 퍼지는 화장로 입구로 달려들었습니다. 철제 집게로 관을 끌어냈고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을 때 관 안 이미 절반쯤 그을린 여인의 몸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눈은 공포로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관 안쪽을 긁으며 만든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녀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 제발, 물 좀. 목소리는 바람처럼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는 너무 희미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공포와 고통은 화장터 전체를 채웠습니다. 세상에, 이건 살아있었잖아. 장내 지도사 박기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다른 직원 하나는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30년 장내 일을 해온 이들도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죽음은 다시 삶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건 3일 전, 정미선의 집. 늦가을의 황혼이 정읍시 연지동 외곽의 작은 단층 농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거실 창가에 앉아 한평 남짓한 텃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직접 심은 배추와 무가 가을 햇살 아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59.
남편과는 오래전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30년을 일하다 은퇴한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평탄했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메우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 상실감은 세월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텃밭에 심은 채소들은 그녀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쁨,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감정이었어요. 경로당에 가져가는 반찬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랐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들 하는데 그녀는 창가에서 중얼거렸어요. 말과 달리 그녀의 눈빛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다녀왔습니다. 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미선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어요.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서우 왔니? 배고프지? 내가 오늘 된장찌개 끓여놨어. 서우는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0살의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갸름한 얼굴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눈매는 다소 날카로웠지만 웃을 때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와, 된장찌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서우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촬영 다녀오는 길에 이모 생각나서 대추 사왔어요. 요즘 이모 기운 없어 보이던데, 대추차 드세요. 정미선은 기쁜 듯 대추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우가 자신을 생각해주는 그 작은 행동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녀에게 서우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우는 정미선이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이모,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전시회를 열 거예요. 그때 같이 가요. 아이고, 나 같은 시골 할매가 무슨 전시회야. 이모가 제일 중요한 손님이시죠. 이모 없인 안 열어요. 정미선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서우의 말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정미선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서우야, 내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러는데. 서우는 그릇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네, 이모. 내가 나이도 있고 혼자니까.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야. 동네 양로원에 기부하려고. 서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자연스럽게 다시 움직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모 아직 오래 사셔야죠. 그래도 준비는 해둬야지. 누구한테 줄 것도 없고. 서우는 정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요. 이모,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특별히 약초차를 끓여드릴게요. 요즘 잠 못 주무신다면서요? 정미선은 고마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서우가 끓여주는 차를 언제나 좋아했어요. 특별한 맛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서우. 저녁 8시, 서우는 약초가 든 주전자를 들고 정미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 전과 달리 무거웠어요.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모, 차 가져왔어요. 정미선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서우는 그 말에 잠시 주저했어요.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쳤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이모, 오늘 차에 특별한 약초를 넣었어요. 깊은 잠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미선은 고마워하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오늘 차는 조금 쓰구나. 네, 효과가 좋은 약초라 그래요. 다 드세요, 이모. 정미선은 순순히 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눈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서후야. 왠지 머리가 어지러워. 서우는 침대 옆에 앉아 정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그곳엔 연민과 결애, 그리고 희미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그냥 좋은 꿈 꾸세요. 정미선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서우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가 점점 힘이 빠졌어요. 호흡은 느려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서우는 정미선이 완전히 의식을 잃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준비됐어요. 네, 진단서랑 모든 서류. 네, 내일 아침으로요. 전화를 끊은 서우는 잠시 정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아니면 그저 방 안의 습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이모.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텃밭의 채소들은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 10시, 정미선의 집. 서우는 창가에 서서 도깨비불처럼 번쩍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미선의 신분증과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아래층 침실에서는 정미선이 깊은 약물 효과에 의한 무의식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당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섰어요. 서우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는 장윤석이었습니다. 다 준비됐습니까? 장윤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미 1시간 전부터 의식이 없어요. 장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료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2명의 남자가 들것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장례식장 직원 복장이었어요. 심장 정지로 처리할 겁니다. 병원 이름은 동산의료의원 담당 의사는 김혜진으로 넣었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시고 지문은 이미 해결했으니 걱정 마세요. 서우는 묵묵히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 말에 장윤석이 서우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망설이는 겁니까? 이미 돈은 받았고 서류도 다 준비됐어요.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장윤석은 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3번째입니다. 이제 익숙해져야 할 때예요. 서우의 눈에 무언가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미선의 방으로 3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정미선은 마치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단지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릴 뿐이었습니다. 장윤석은 청진기로 그녀의 심장 소리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맥박이 거의 없네요. 완벽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망진단서, 화장동의서, 그리고 여러 공증 서류들이었어요. 이것들은 모두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병원 직인도 정확해요. 당신은 이제 정미선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서우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는 불분명했어요. 관은 어디로 갑니까? 정읍시립 화장터입니다. 내일 아침 1번째 예약이에요. 장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2명의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정미선을 들것으로 옮겼어요. 정미선의 몸이 옮겨지는 동안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우는 조용히 집 앞까지 그들을 배웅했어요. 검은 승합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이모. 미안해.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에 대한 안도인지는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읍시 중앙병원 중환자실. 사흘 후 정미선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터에서 구조된 후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몸 곳곳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폐는 열기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이윤지는 매일 아침 정미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날도 그녀는 정미선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혈압 110에 70, 맥박 68, 산소 포화도 95%. 놀랍게도 회복되고 있어요. 그때 정미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윤진 의사는 즉시 손전등을 꺼내 동공 반응을 확인했어요. 정미선 씨, 제 말 들리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미선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이 병실 천장을 향했어요. 이윤진 의사는 간호사를 불러 즉시 경찰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미선 씨, 지금 병원에 계세요. 화장터에서 살아서 발견되셨어요. 정미선의 눈동자가 천천히 이윤진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후. 그 이름을 내뱉는 순간 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배신의 아픔, 죽음의 공포, 그리고 자신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 대한 환멸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30분 후 경찰 수사과 소속 주민수 형사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미선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정미선 씨, 제 말 들리십니까? 정미선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정미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서후. 내가 딸처럼 여겼던 아이. 주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미선은 힘겹게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어요. 서우가 준 약초차, 갑자기 찾아온 의식 저하,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던 대화들.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어요.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요? 정미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요. 육체적 화상보다 더 깊은 심리적 화상이었습니다. 주 형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으셨나요? 정미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날 내 재산을 양로원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우가 잠시 표정이 굳더군요. 주 형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메모를 한 후 다시 물었어요. 서우 씨가 혹시 정미선 씨 명의로 된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계좌나 도장 같은 것들요. 정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보험 가입을 권했어요. 나를 위한 거라고. 내 도장을 자주 빌려갔고. 주 형사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돌아가 즉시 한서우의 금융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정미선 명의로 된 모든 보험 계약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돌아온 주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서우의 배경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 연락처, 그리고 그녀가 정미선과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조사했어요.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서훈은 본명이 아닌 가명이었고 그녀는 과거에도 황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녀는 노인 여성과 동거하다가 그 노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연쇄 범죄군요. 주 형사는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는 즉시 한서우의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서우는 정미선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평온한 표정으로 경찰을 맞이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경찰서 조사실에서 주 형사는 서우에게 정미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미선 씨는 살아계십니다. 서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것은 처음으로 그녀가 보인 진짜 감정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화장로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출된 독극물 성분은 국내엔 없는 물질입니다. 당신이 장윤석에게 송금한 날짜도 관이 들어간 날짜와 일치합니다. 서우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전 그저 이모님 뜻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뿐입니다. 이모님이 저를 딸처럼 여기셨고 그럼 왜 위조된 병원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까? 왜 장윤석이란 사람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고 왜 정미선 씨 명의로 3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죠? 서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주 형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서우 씨, 아니, 황정순 씨. 당신은 부산에서도 같은 짓을 했죠? 서우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테이블을 붙잡았어요. 그건 3년 전 김영자 씨. 그녀도 홀로 사는 노인이었고 당신은 그녀의 집에 새들어 살았죠. 그리고 그녀 역시 갑자기 사망했고 당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과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은 연쇄살인범이군요. 주 형사의 단호한 선언에 서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체포하겠습니다. 한서우, 당신은 정미선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사기, 문서 위조. 주 형사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서우의 입에서는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진짜였어요. 정말로 이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내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말은 변명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고백이었어요. 경찰의 수갑이 서우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그녀의 모든 거짓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정미선은 창밖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단지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서우야, 넌 정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 질문은 오래도록 병실에 맴돌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확실히 무언가 날이 서 있었어요. 서우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이송된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검은 블라우스, 흰색 셔츠. 고개는 다소 숙여 있었지만 법정 안을 빠르게 훑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서우는 여전히 단 한 명도 면회하지 않았고 언론 취재 요청도 모두 거절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듯 했습니다. 구치소 간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다고 했어요. 재판은 정미선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보험 사기 미수, 서류 위조 및 사용, 의료법 위반 교사,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유사 범행 시도 3건의 사기 예비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었습니다. 첫 재판날
검사는 정미선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휠체어에 실려 나온 정미선은 다소 야윈 모습이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서우는 제게 가족 같았습니다. 전 그 아이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제게 와서 웃어주고 제 밥을 맛있게 먹어줬고 같이 장을 보러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방청석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쓰러진 날 서우는 제 입을 막았어요. 이모,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안 와요. 그 말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믿었는데 그 아이는 날 지우려 했더군요. 서우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던 손가락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바닥 어딘가에 고정된 채 거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검사는 서우가 장윤석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 위조된 병원 문서 양식, 그리고 추가로 드러난 또 다른 노인 2명의 보험 설계 서류를 제시했어요. 그중 한 명은 실제로 최근 심정지로 사망했고, 관은 화장으로 이어졌지만 수익자는 서우의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구조화된 사기 모델, 피해자 고립, 서류 위조, 그리고 법적 공백을 악용한 계획 범죄입니다. 검사의 말은 날카로웠고 재판장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어요. 서우의 변호인은 그날 말이 적었습니다. 선임된 공익 변호사였고 그녀에게 유리한 진술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서우는 대부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형사 주민수가 증인으로 나와 서우에게 직접 물었어요. 왜 정미선을 선택했습니까? 서우는 잠시 멈추더니 드물게 길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이모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서로가 외로운 처지에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모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제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그때마다 이모는 자기를 탓했죠. 그런 말이 계속되니까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소리는 마치 됐어, 그만해. 내가 미안해. 내 입을 막기 위한 소리처럼 들렸어요. 됐어, 그만 떠들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분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죄책감에서 나온 동정에서 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서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어떤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다고요? 아니요. 전 그냥 다 끝내고 싶었어요. 저한테 쏟던 감정도 그 사람도 사라졌으면 했어요. 나도 그분도. 방청석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치 법정 전체가 하나의 질문을 삼키고 있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착각이 만들어낸 소유욕이었을까? 주 형사는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노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서우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버림받았거든요.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은 저를 딸처럼 대해줬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결국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말입니까? 죽인 게 아니에요. 전 그저 그분들이 저에게 모든 걸 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결국 저를 배신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 했고,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죽도록 했다는 겁니까? 정미선 씨를 관에 산채로 넣고 화장하도록? 서우는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잠들게 하려고. 그녀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파장은 며칠 뒤 벌어졌어요. 장윤석이 제출한 진술서에서 서우는 유일한 실행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우 외에도 서울 송파, 강릉, 순천, 창원에서 접촉한 여성 4명의 실명을 제출했고 그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고령 독거인을 돌보는 형태로 접근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장윤석의 진술에 따르면 이것은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을 목표로 삼았고 딸 같은 동거인을 이용해 노인들의 신뢰를 얻은 뒤 재산을 노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심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산채로 잠들게 하는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한서훈은 그중 가장 성공적인 실행자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 달리 진심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었죠.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장윤석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되자 검찰은 즉시 관련 사건을 추가 병합 신청했고 재판부는 전국 조직 연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심리 확대를 결정했어요.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방송사 뉴스는 한서후 조직적 고령자 살해미수 사건 핵심 피의자라고 보도했어요. 대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인터넷에선 가짜 가족 사기, 심리 조작형 살인모해, 인간관계, 포섭 범죄 같은 말이 퍼졌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주 형사는 잠시 정미선과 마주쳤어요. 정미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 형사가 물었어요. 정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의 서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면회를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그녀가 만나고 싶어한 사람은 정미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미선 씨는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간수가 알려주었어요. 서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걸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수는 그 편지를 받아 정미선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미선은 그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결국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용서든 뭐든. 그건 그 아이가 필요한 거지. 내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정미선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단지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선고일 아침,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이 사건의 결말을 보기 위해 방청석은 거의 만석이었고, 언론도 취재 경쟁을 벌였어요. 그러나 피고인석의 서우는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우는 구치소에서의 시간 동안 극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전에 단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헬쑥해진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는 듯한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었어요. 피고인 한서훈은 피해자 정미선에 대한 명백한 살인미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 보험 사기 및
고령자 대상 범죄망의 일부로서 기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서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부산에서 고령 여성을 상대로 한 혐의도 인정되며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의 주요 실행자로서 활동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피고 한서후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술렁였지만 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조용히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인 반성의 몸짓이었습니다. 방청석 한편에 앉아있던 정미선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엔 서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장면처럼 웃고 있던 사진.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그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진 그 순간만큼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다시 마주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며칠 뒤 장윤석에게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총 18건의 보험 사기 기도, 2건의 범죄교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가 넘겼던 피해자 명단은 전국의 경찰서로 넘어갔고 지자체와 복지센터는 노인 대상 보험 범죄 전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선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 명단 중 박원선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생각한 끝에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도 될까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경찰은 조심스럽게 연결을 주선했습니다. 박원선 씨는 정미선보다 10년 더 많은 여성이었고 2년 전부터 자신도 모르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어요.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쩐지 그 아이가 밥을 줄 때마다 약을 꼭 먹으라고 했어요. 내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를 믿었어요. 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믿었다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이용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박원선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눈물 속엔 억울함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늦은 위로에 대한 고마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서우는 형이 확정된 후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어요. 독방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외부 접견을 모두 거절하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녀의 범죄가 규명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하나가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 후 서우는 처음으로 구치소 내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사 앞에 앉은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6에 버림받았어요. 엄마는 새 남자친구와 떠났고 아빠는 없었죠.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그리고 뭐든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노인들은 외로웠고 저를 반겨줬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 저를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저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미선 이모는 조금 달랐어요. 그분은 정말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필요했죠. 그분의 모든 관심, 모든 사랑, 모든 것이요. 근데 그분은 저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 참았어요. 서우의 고백은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심리의 뿌리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동정이 아닌 이해를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정미선은 집 앞 작은 텃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는 아직도 화상이로의 열기로 인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2번씩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를 믿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정미선은 집 앞 골목길에 작은 나무 벤치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위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 따뜻한 차 드시고 가세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짜 가족보다 진짜 이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더 이상 세입자를 받지 않았지만 그 대신 골목을 지나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눔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어요. 관 속에서 들린 비명은 끝났지만 그 비명을 세상 밖으로 꺼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2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정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작게 오래 울리는 방식으로. 어느 날 밤 정미선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서우가 보낸 편지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잊을 수는 없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고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1년 후, 봄날의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작은 농가는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미선의 집 앞마당은 화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담장을 따라 무궁화와 진달래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집 앞에는 정읍실버 모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이제 60이 되었어요. 화상 자국은 여전히 그녀의 손과 얼굴 일부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증거였고 그녀는 그 상처를 당당히 드러냈어요. 그날도 그녀는 마당에서 5명의 노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살던 노인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 아이고, 미선 씨가 만든 찹쌀떡은 정말 맛있네. 박원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도 이제 이 모임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정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선 씨가 가져온 대추차도 일품이에요.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연대감이 있었어요. 오늘 신문 보셨어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이번엔 대구에서. 정미선은 조용히 신문을 건네받았습니다. 기사에는 노인 대상 사기 조직 추가 검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군요. 정미선은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서로 의지하고 지켜주려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 정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박원선이 물었어요. 서우가 면회를 요청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정미선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어떻게 화장로에서 살아 돌아왔는지. 갈 거예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서우의 편지를 꺼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박원선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정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자신의 집을 팔고 원선이 추천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정미선은 새로운 거처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마을 실버타운은 2층짜리 단독주택 형태의 건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어요. 각자 독립된 작은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공동식당과 정원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박원선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고 정미선에게 옆집이 비었다고 알려준 것이었어요. 정미선의 새 집은 비록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작은 거실과 방 하나, 부엌이 전부였지만 창밖으로는 공원이 보였고 매일 아침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박원선과 그녀가 화장로에서 돌아온 후 알게 된 다른 피해자들이 가까이 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첫날 저녁 정미선은 공동식당에서 박원선과 다른 3명의 친구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원선은 이제 정미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동료이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친구였어요. 식사 후 그들은 작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여기 오기 잘했어요. 박원선이 말했어요. 이곳은 안전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돌보며 사는 곳이니까. 정미선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잘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서우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가끔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은 두려움이 아닌 연대와 지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 속에서 들린 비명은 이제 저 멀리 과거의 울림이 되었지만 그 비명이 만들어낸 강인함은 정미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울림은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